20여 년을 기다려온 대답이 고작 이 낡은 옷 한 벌입니까? 당신이 죽인 내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20여 년을 기다려온 대답이 고작 이 낡은 옷 한 벌입니까? 화려한 크리스털 조명 아래 천억 자산가 한설이 회장의 마디 굵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회갑 현장. 한복판에서 누더기 같은 배낭을 맨 청년이 건넨 것은 빛바랜 베넷저고리였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당황한 비서들이 청년을 끌어내려 달려들었지만 서리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초라한 청년은 누구이며 10년 전 절연한 뒤 의문사한 딸의 유품을 왜 지금 이 자리에 가져온 것일까요? 서리의 차가운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이 비극적인 소동이 시작되기 전 평범했던 그날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려함 속의 고독과 불청객. 서리는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짙게 칠한 립스틱 너머로 보이는 주름진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지독한 냉소만이 남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여회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것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독뿐이었습니다. 회장님, 20분 뒤에 행사가 시작됩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최 실장의 낮은 목소리에 서리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이미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흐르고 최고급 샴페인이 잔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아부 섞인 축하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지만 서리의 마음은 사막처럼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자리는 성공의 증명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의 전시장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거대한 황금빛 정문이 무례할 정도로 거칠게 열리며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운동화와 때가 타서 원래 색을 알 수 없는 청바지. 이 우아하고 화려한 연회장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의 등장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서둘러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청년은 밀려나면서도 서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한설의 회장님, 제 어머니가 고지영 씨가 이 선물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서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매정하게 내쫓았던 딸의 이름이 타인의 입에서, 그것도 이런 장소에서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옆에 서 있던 최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디서 돈을 뜯어내려고 온 미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장 끌어내. 최 실장의 고함에도 서리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청년의 형형한 눈빛 속에서 죽은 딸 지영의 마지막 잔상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거지 같은 놈은 뭐야? 회장님이 숨겨둔 사고뭉치 아들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화살처럼 청년에게 꽂혔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시를 당연한 훈장처럼 받아내며 묵묵히 서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이 건네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캐캐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아주 익숙한 꽃무늬 자수가 새겨진 베넷저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40여 년 전 서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만삭의 몸으로 딸을 기다리며 직접 한 땀 한 땀수를 놓았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었습니다. 덧난 상처와 차가운 시선. 소란스러웠던 연회장을 뒤로하고 서리는 서재 안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손에 든 베넷 저고리에서는 캐캐 묵은 시간의 냄새가 났습니다.
40년 전 동대문 시장 귀퉁이에서 좌판을 벌이며 천조각 하나에도 벌벌 떨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를 버티게 했던 유일한 희망은 뱃속의 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괴물은 서리를 삼켜버렸고 어느새 그녀는 딸의 행복보다 가문의 명성과 회사의 이익을 먼저 따지는 냉혈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청년은 보안실에 가둬두었습니다. 경찰에 넘기기 전에 배우가 누구인지 캐묻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최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순의 충성심 대신 무언가 조바심 섞인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깊은 회한에 잠긴 서리는 그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정문 한 구석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거칠게 밀려나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객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하며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이는 비웃으며 청년의 배낭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리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저 청년이 겪는 멸시와 조롱은 과거 자신이 시장 바닥에서 무시당하며 딸을 키울 때 겪었던 서러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내 방으로 데려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예우를 갖춰서. 서리의 명령에 최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위험합니다. 저런 자들은 동정심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지영 아가씨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최 실장의 외침에도 서리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내 딸이 남긴 유품을 가져온 아이다.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잠시 후 서재로 들어온 청년은 옷이 여기저기 찢어지고 얼굴엔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처음 보았을 때처럼 맑고 당당했습니다. 서리는 책상 위에 놓인 베네 저고리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옷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냐? 지영이와는 대체 무슨 관계지? 청년은 고개를 숙여 베네 저고리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이 옷을 보물처럼 여기셨습니다. 자신은 버려졌어도 이 옷에 담긴 당신의 진심만은 버리지 못하겠다면서요. 청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자 서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가운 얼음성 같았던 그녀의 마음이 이름 모를 청년의 한마디에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균열의 시작과 날카로운 눈빛.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가 내민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지영의 단정한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 이 비밀은 내가 가져갈게요.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서리의 눈앞이 흐릿하게 흐려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최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서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저런 조작된 수첩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놈을 내쫓아야 합니다. 보안 요원들을 부르겠습니다. 최 실장의 고함에도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최 실장님, 당신이 10년 전 그 불타는 시골집 골목 끝에서 보았던 것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우의 물음에 최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의 남루한 행색과는 대조적으로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딸의 사연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불황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당시의 정황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 58페이지를 보십시오. 최 실장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보냈던 협박 편지 내용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우가 가리킨 곳을 본 서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최 실장은 땀을 닦으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지영 아가씨가 당시 마음이 불안해서 잘못 적은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회장님, 제 20년 충성을 믿어주십시오. 서리는 최 실장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치게. 자네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지 내가 직접 지켜보고 판단할 테니까.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서리는 진우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거칠게 밀려날 때와는 달리 서리와 독대하는 순간에 그는 맥박 하나 흔들리지 않는 대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비서들도 숨을 죽인 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회장님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하다니. 대체 정체가 뭐야? 진우는 서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던져졌고 10년간 굳건했던 최 실장의 성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마음속에는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배우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의심의 싹이 자라났습니다. 엇갈린 충성과 감춰진 발톱. 한밤중의 정적을 깨고 서리의 서재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리는 일기장 갈피마다 묻어있는 딸의 서러움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10년 전 지영의 소식을 전했던 최 실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누구보다 슬퍼하며 장례 절차를 도맡았고 서리는 그런 그를 자식처럼 의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일기장 속에 기록된 최 실장은 서리가 알던 충직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너를 찾지 않을 거야. 내가 나타나면 회사는 무너진단다. 그러니 제발 죽은 듯이 살아라. 일기장에 인용된 최 실장의 잔인한 말들은 서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서리는 주먹을 꽉 쥐며 창밖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최 실장은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 아니라 딸의 인생을 망가뜨린 가증스러운 위선자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호텔 보안실 한 구석에서 머물게 된 진우에게 최 실장이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최 실장은 낮에 당황했던 기색을 지우고 대신 서늘하고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수표가 든 두툼한 봉투를 진우의 앞에 던지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거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조용히 사라져라. 괜히 회장님 마음 흔들어 놓지 말고. 최 실장의 협박에도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표를 보며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 믿으시는 모양이군요. 10년 전 그 마을에서도 그러셨습니까? 진우의 도발에 최 실장은 이성을 잃고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는 아주 가벼운 몸놀림만으로 최 실장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거구인 최 실장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낮에 남루한 청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은 죗값은 돈이 아니라 진실로 치르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감시하던 보안 요원들도 진우의 예사롭지 않은 무술 실력과 기백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나 불황자로 보였던 진우가 전문가 못지않은 신체 능력과 침착함을 보여주자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친구 대체 정체가 뭐야? 아까 그 움직임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우는 최 실장을 차갑게 내려다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구석진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서리의 대저택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바뀐 진실과 검은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서리의 집무실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리의 앞에는 전날 밤 긴급하게 의뢰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미 사람을 매수해 결과를 조작해 두었거나 혹은 그 청년이 가짜일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저 사기꾼의 정체를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지요. 최 실장의 재촉에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확인한 서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과는 불일치. 서리와 진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라는 판정이었습니다. 하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놈 감히 1000억 자산가인 우리 회장님을 속이려 들어. 최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진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비서들도 혀를 차며 진우를 비난했습니다. 역시나 그랬군. 요즘 세상에 저런 수법이 통할 줄 알았나? 하지만 그 순간 진우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최 실장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설이 회장님의 친손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그저 고지영 씨의 선물을 전하러 왔다고 했을 뿐입니다. 진우의 당당한 태도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품속에서 또 다른 신분증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특수화재 감식 전문가의 자격증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10년 전 그 시골 마을 단칸방에서 시작된 불길이 왜 지영 어머니의 방만을 집어삼켰는지 밝혀내는 것 말입니다. 진우의 정체가 평범한 대학생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임이 밝혀지자 최 실장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집무실 대형 화면에 당시 사고 현장의 정밀 복원 사진을 띄웠습니다. 단순 누전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외부에서 치밀하게 설계된 방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화 지점에서 발견된 인화성 물질의 성분은 당시 서리, 패션의 물류 창고에서만 사용되던 특수 용제였죠. 진우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전문적인 분석이 쏟아지자 최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리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에 전율하며 최 실장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깨어진 가면과 핏빛 진실. 집무실 대형 화면에 비친 화재 현장의 시뮬레이션 영상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최 실장은 터져나오는 식은땀을 연신 닦아내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회장님, 저놈은 지금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하려는 스파이가 분명합니다. 최 실장의 단발마 같은 외침에도 서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진우가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화면을 넘기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사고 당일 마을 입구 공중전화 박스에서 최 실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찍힌 흐릿한 폐쇄 회로 화면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는 없던 자료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당시 근처에 살던 주민의 개인 소장 영상에서 찾아낸 것이죠. 진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 속 최 실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어딘가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더 이상 변명할 기운조차 없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사들과 비서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최 실장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회장님이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비난 섞인 웅성거림은 최 실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서리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나 최 실장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적막한 집무실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실장, 자네가 내 딸을.
내 지영이를 그렇게 보냈나? 내가 자네를 자식처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서리의 절규 섞인 물음에 최 실장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도 공범 아닙니까? 당신이 지영이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욕심을 부릴 틈이 있었겠느냐고요. 가증스러운 최 실장의 태도에 서리가 손을 떨며 뺨을 내리치려는 순간 진우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이런 자를 위해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아직 보셔야 할 진실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진우는 서리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자신의 왼쪽 어깨를 덮고 있던 셔츠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화염 속에서 얻은 듯한 깊고 흉측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핏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지영,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문 밖으로 밀어냈던 바로 그 이웃집 아이입니다. 진우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서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자신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러 돌아왔다는 사실에 서리는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간 쌓여온 오해와 음모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통안의 카타르시스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숨겨진 유언과 정의의 심판. 진우의 어깨에 새겨진 화상 자국은 그날의 참혹함을 증명하는 가장 슬픈 훈장이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독선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 불길 속에서 이름 모를 아이가 딸의 마지막 사랑을 받아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품 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영 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직전 저에게 이 테이프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미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했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젖어들자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지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최 실장이 회사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찾았는데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만은 무사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지영은 단순히 사랑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최 실장의 탐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프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지영이가 저런 걸 남겼을 리 없어. 최 실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광기 어린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연행되어 나가는 최 실장의 뒷모습을 보며 서리는 차갑게 의졸였습니다. 법의 심판은 시작일 뿐이야. 자네가 우리 지영이에게 했던 짓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걸세. 주변의 이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고 서리를 비난하던 목소리들은 이제 부끄러움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경찰이 떠난 후 서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반전을 전했습니다. 지영 어머니가 화재 현장에서 저를 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최 실장의 계획을 눈치채고 저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입적시켜 최 실장이 노리던 지분 일부를 저에게 상속해 두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 실장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고요. 지영은 죽는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회사가 최 실장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서리는 딸의 깊고 거대한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노을 아래 핀 용서와 새로운 가족. 따스한 노을이 서리의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서리의 마음에도
비로소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딸 지영이 잠든 수목장 나무 아래 앉아 진우가 건넨 마지막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 시장 바닥에서 나를 키우며 엄마가 겪었던 그 서러움, 이제는 이해해요. 나를 내쫓았던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비뚤어진 사랑이었다는 걸 알아요. 딸의 진심 어린 용서 앞에 서리는 참아왔던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습니다. 돈과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딸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자신을 비로소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곁에 서 있던 진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이름조차 몰랐던 청년이었지만 이제 그에게서 죽은 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진우야, 지영이가 너를 내게 보내준 것 같구나. 내가 내 손자로, 내 아들로 우리 곁에 남아주지 않겠니? 서리의 제안에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상처 입은 서로의 영혼을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최 실장이 탐욕으로 얼룩지게 하려 했던 회사는 이제 진우와 서리의 손에서 진정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이 파격적인 결정에 수군거렸습니다. 피도 안 섞인 사람에게 그 큰 재산을 다 물려주다니 회장님이 노망나신 거 아니야? 하지만 서리는 그런 비아냥의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1,000억의 자산보다 딸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 청년의 눈빛이 수만 배는 더 값진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지영이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리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정원을 산책하며 지영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럴 때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마치 지영의 웃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심을 전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서리와 진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소중한 한 명은 누구인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우리 이웃들의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